자, 이제 7월 첫 주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일정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네, 7월 1일은 이제 한국의 6월 수출 데이터가 나오고요. 중국에선 6월 차이신 제조 PMI 지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에선 6월 ISM 제조 PMI 지표가 발표됩니다. 7월 2일은 이제 한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게 되고요. 미국에선 5월달 이제 졸트 구인 이직 지수가 발표되고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7월 3일은 미국의 6월 ISM 서비스업 PMI 지표가 나오게 되고요. FMC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7월 4일은 미국이 이제 독립기념일로 휴장에 들어가고요. 영국에서는 총선이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7월 5일은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고요. 미국의 6월달 고용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주목해볼 증시 변수들은 어떤 걸 꼽아주시겠어요? 일단 이번 주에 이제 가장 주목할 건 역시 그 미국의 고용 지표. 고용이 어쨌든 지난달에는 원래 이제 좋게 나왔죠. 좋게 나왔는데 과연 이제 이번에는 또 약간 둔화돼야 이게 사실 좀 미국의 금리 인하 시그널이 확실해지니까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삼성전자 역시 그 금요일 날 잠정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예상보다 좀 잘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지금 예상이 영업이익이 8.2조 원 예상하고 있거든요. 2분기. 이제 요거 이상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파월 의장의 연설도 있으니까 지금 이제 매파와 비둘기파가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서로 좀 싸우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파월 의장이 어디로 좀 중심을 잡는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월 1일은 한국의 6월 수출 데이터 나오니까 지금 8개월 연속 수출이 계속 이제 플러스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달 데이터도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한국의 수출 데이터까지도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잠시 여쭤볼까 했었던 질문이죠. 지난주에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정에서 대규모 불량이 발생해서 웨이퍼를 20만 장 폐기했다 이런 루머가 있었는데 이거를 삼성전자 측에서는 이제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대응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래도 한 번쯤은 살펴볼 만한 내용일까요? 또 주가에 영향을 미쳤었는지. 근데 자꾸 이게 안 좋은 루머들이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번에 로이터에서도 언론 보도가 맞아요. 있었죠. 뭐 아예 안 됐다, 뭐 테스트 실패했다, 이젠 뭐 안 좋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삼성전자 또 이번에 이것도 되게 황당했던 거죠. 20만 장이나 폐기했다. 이런 좀 이제 루머가 발생했는데 사실 이거는 좀 삼성전자 입장에 자존심 상할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이게 3나노거든요. 최신 공정인데 여기서 웨이퍼 20만 장이면 굉장히 대형 고객사 수주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는 아직 고객사가 부족한 걸로 많이들 알잖아요. 근데 이게 맞다면 굉장히 큰 회사를 수주를 했다는 건데 그 자체부터 좀 뭔가 이게 우리가 아는 이 내용과 좀 일치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된 루머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삼성전자 사실 무근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1조 원대 뭐 손실이 발생했다 뭐 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 그 삼성에서 바로 잡았기 때문에 이건 좀 루머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 언론 보도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게 보통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전산 오류 때문에 웨이퍼가 그러니까 반도체가 처음에 이게 동그란 웨이퍼에서 조그만 이제 칩이 나오잖아요. 그걸 만드는 과정이 3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뭐 증착, 뭐 막을 쌓고 깎아내고 막 이런 공정들이 각각 다 달라요. 그거를 웨이퍼가 여기저기 옮겨 다닙니다.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닌데 그래서 각각 정확한 곳에 옮겨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 공정에 가서 또 이 공정을 해주고 또 옮겨 다니고 이걸 3개월 해서 완성이 되는 게 네. 바로 반도체인데 전산 오류 때문에 잘못된 장소에 웨이퍼가 보관이 돼 있었나 봐요. 여기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저쪽에 가 있어야 되는 웨이퍼가 잘못돼서 아마 발생한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전산 오류기 때문에 수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공정상에 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삼성전자 파운드리 뭐 정말 이게 돌이킬 수 없는 뭐가 생겼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오류들은 또 있는 경우들도 있고 또 정전도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거 뭐 TSMC도 정전이 한 번씩 발생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노이즈가 생기는 건 그만큼
이게 삼성전자가 좀 뭐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외부에서 공격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결국 이런 것들은 결국 삼성전자가 실력으로 풀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드리도 여전히 좀 아쉽잖아요. 아직도 수주 부분, 그다음에 HBM도 아쉬운데 이거를 어쨌든 삼성전자가 좀 승부를 잘 펼쳐서 좋은 고객들을 많이 확보한다면 이런 루머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악의적이거나 그런 루머도 아닌 거잖아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갑자기 증권가 이게 루머가 돌아가지고 실제 그날 아침에 이 장 개장하고 나서 주가 아마 8만 원 깨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주긴 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루머만 보시면 절대 안 되고 그게 사실은 절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분명한 건 삼성전자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그냥 지켜보셔야 돼요. 근데 단지 그런 뉴스나 보도가 있었다고 이걸 믿고 그냥 바로 이건 끝났나? 그래서 막 손절하시면 또 내 재산 또 손해 볼 수도 있는 거니까 항상 확인하고 대응을 하실 것을 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뭐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막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거기서 이제 앞으로 좋아질 루머들 있잖아요. 뭐 엔비디아에 통과하겠지, 뭐 이런 루머들 있잖아요. 뭐 몇 월 며칠 날 뭐가 될 거다 이런 거를 미리 준비해서 이제 투자하시는 거. 발표가 나면.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애플 관련주가 올해 연초에 급락했어요. 네. 1월에. 근데 누가 봐도 올해 6월 10일이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가 열리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6월 달쯤에는 항상 열었으니까. 근데 그 6월에 열리니까 뭔가 그때쯤에는 AI 뭐가 관련해서 나오겠지 AI. 그러면 그런 게 바로 이제 루머에 먼저 사놓는 거죠. 기대가. 그리고 이제 그날 파는 거. 네. 그게 이제 그 격언에 맞는 건데 애플 이거는 인텔리전스. 아니죠. 이런 루머는 그거랑 좀 관련이 네. 없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 어쨌든 뉴스에 팔으라는 건 그만큼 확인을 하라는 거죠. 예, 확인을 좀 행동을 해봐요. 하기 전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진짜 하반기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한국무역협회에서 2024년 하반기 무역통상 환경 전망 보고서 이거 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도 우리 수출 전망은 밝은 편으로 나왔나요? 저도 이제 읽어보니까 좀 안도를 했어요. 좀 밝아요. 그러니까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수출 증가율이 더 높아요. 오히려 더 예. 높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좀 하반기가 둔화될 거란 전망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무역협회 전망이 다 맞는다는 건 아니겠죠. 이것도 전망이니까. 근데 어쨌든 긍정적인 내용이고 몇 개만 좀 설명드리면 네. 세계 경제 성장률은 3%대 유지로 전망을 해서 안정적이다 했고 그치만 이제 2000년하고 2019년도의 연평균 성장률이 3.8이었대요. 그거에 비하면 확실히 과거보다 높은 성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유로존이 좀 경기가 회복될 것 같고 신흥국은 편차는 있어도 전반적으로 4%대 안정적이다. 그래서 하반기 글로벌 경기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줬고 환율은 최근에 좀 강해지고는 있지만 이제 무역협회에서 전망한 거는 그 달러가 어쨌든 내년 1분기까지는 계속 조금씩 떨어질 것 같다. 달러 지표가 이렇게 봤고 엔화도 초엔저는 좀 끝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무역수지 흑자, 미국의 기준금리나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 글로벌 IT 수요 확대로 아마 2분기 1365원을 고점으로 해가지고 일단 내년 1분기에는 1305원까지 떨어질 걸로 그러니까 환율은 1300원까지는 어쨌든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쪽으로 네. 좀 긍정적으로 좀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연내 원유 가격이 상승은 하지만 4분기부터는 유가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줬고요. 비철금속에서는 구리가 많이 올랐는데 구리랑 알루미늄은 계속해서 좀 그 상승하는 쪽으로 전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반기가 일단 9.4% 증가할 걸로 좀 전망을 해줬고, 예. 그리고 상반기에 이어서 상반기가 9% 성장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반기가 좀 높고 둘 다 합치면 9.1이에요. 작년이 마이너스 7.5% 수출이 역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24년도는 수출이 일단 9% 넘게 성장하는 좋은 성장률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선박, 컴퓨터 이런 업종들의 그 수출 성장이 좀 괜찮게 나올 걸로 전망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대로만 된다면 하반기 주식시장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관건은 이게 유지되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월 첫 번째 주에 요즘 이제 공모주도 굉장히 6월에 사실 많았고 7월에도 많은 것 같던데 그 중에서도 대여로 꼽히는 시프트업이라는 기업의 청약이 있더라고요. 이건 게임주로 알려져 있던데 이제 게임 산업 전반에도 좀 활력을 불어 넣어줄지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웹툰 상장 소식도 한번 같이 알아볼까 봐요. 워낙 네. 관심이 많아서.
일단 이제 시프트업이 청약을 지금 이제 앞두고 있죠. 이제 이번 주에 청약을 하게 되는데 일단 대여급으로 좀 알려져 있고 맞아요. 시가총액도 굉장히 이제 3조 원 넘어서 3조 5천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수요 예측을 했거든요. 이제 기관 투자가 먼저 이제 참여를 하는데 거기서 경쟁률이 200대 1이 넘었고 이게 공모가가 그 상단이 6만 원인데 네. 일본 이제 기관 투자들은 8만 원까지도 제시를 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상장을 하게 되면 국내 게임 상장사 중 4위에 해당하는 시가총액을 기록하게 됩니다. 우뚝 네, 정말. 그러니까 상장하자마자 그러게요. 굉장히 이제 높은 순위로 상장하는데 이 회사가 이제 좀 생소하시겠지만 여러 게임들을 좀 출시를 한 적이 있어요. 뭐 2016년도에 데스티니 차일드, 2022년도에는 승리의 여신 니케,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기 통해서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게임을 냈는데 이게 좀 히트를 많이 쳤습니다. 이게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했대요. 그래서 누적 판매량도 100만 장을 좀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제 업계에서는 시프트업에 대해서 개발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네. 이렇게 좀 평가들을 좀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논란은 있어요. 이 기업이 과연 지금 싼 게 맞냐? 이 밸류가 맞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회사가 지난해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1,110억 원을 좀 기록을 했거든요. 작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 만약에 3조 5천억 정도를 만약에 대입을 해보면 이게 PER이 어쨌든 한 30배가 넘어가니까 이게 게임주들 보통 지금 20배 이하가 많거든요. 근데 게임주 30배 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좀 약간의 그 부담 좀 섞인 좀 시선도 일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스텔라 블레이드가 흥행을 했기 때문에 이 실적은 아직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감안을 하면 올해 이제 그 증권사에서도 이제 예측을 하기로는 올해 이제 그 영업이익을 1,842억까지 예상하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시총이 만약에 3조 5천억이잖아요. 그럼 PER 한 20배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그렇게 또 비싼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얼마 버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정말 이 히트 게임을 좀 내놨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좀 개발력도 있는 그런 회사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뭐 흥행은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그래서 이제 상장하고 나서 주가는 좀 괜찮을 거는 같은데 관건은 그겁니다. 2대 주주가 텐센트인데 텐센트가 이제 중국 기업이잖아요. 지분을 35%나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6개월이 지나면 지분 매각이 가능해요. 그럼 보호해소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염두에 두실 게 상장 후 6개월 후에는 텐센트 만약에 매물이 나온다면 주가가 이제 요동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건 좋은 얘기는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청약 초기 또 상장하고 나서는 흥행은 할 가능성은 높지만 차후에 보호해소 물량은 좀 확인을 해보자. 네. 그리고 참고로 청약은 7월 2일하고 7월 3일 이틀간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 웹툰 이제 웹툰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으로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일단 상장한 첫날은 주가가 좋았습니다. 공모가에 이제 높은 쪽에 공모가 결정이 됐고 그 공모가에서도 한 9%더 올라서 첫날 아주 좋은 출발을 했는데 그러네요.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웹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4조 원이니까 시장에서는 뭐 적정하다고 좀 평가하는데 다만 관건은 그거예요. 지금 매출 성장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이버 웹툰이.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는 그거예요. 매출 성장이 계속 나와줘야 돼요. 이게 꾸준하게 매출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러려면 이 고객들을 많이 더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흥행을 했지만 네. 미국이나 또 다른 나라까지 이게 웹툰이 계속 확장되는 그림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 그런 좀 숙제는 남아있는데 어쨌든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 상장을 해서 어쨌든 첫날 출발은 굉장히 좀 좋게 출발했기 때문에 순조로웠다.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요즘 이제 K뷰티 워낙 이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게 아마존에서 주최하는 K뷰티 컨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지난주에 열렸는데 거기서 아마존이 국내 중소 화장품 브랜드들의 글로벌 비즈니스 성공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아마존이 이렇게 한국 화장품을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좀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또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만큼 잘 팔려서?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은 결국 뭐죠? 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결론은. 유통 플랫폼이죠, 결국. 근데 거기에 셀러들이 이제 그 판매하는 사람들이 잘 팔리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아마존도 당연히 잘 팔릴 수 있는 거를 밀어주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아마존이 한국에 와서 컨퍼런스까지 좀 개최할 정도니까 그것도 전 세계에 아마존이 이렇게 행사를 한 적이 없대요. 뭐냐면 여러 품목을 대상으로 한 적은 있는데 화장품 단일 품목 하나 가지고 이렇게 컨퍼런스 개최한 적은 유일하게 지금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한국 K 화장품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이걸 하는 목적은 한국 중소기업들이 제작하는 뷰티 브랜드가 글로벌 비즈니스로 성장을 해서 성공하기를 기원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러네요. 아마존이 뒤에서 지원을 좀 해주겠다. 그리고 이번에 아마존하고 같이 협업하는 회사가 한국의 그 한국콜마, 네. 한국 ODM이죠. 네네. 화장품. 여기랑 손을 잡고 그러니까 중소의 화장품 브랜드들은 생산 시설이 없잖아요. 화장품 만들기는 어렵죠. 근데 화장품 이제 이거를 개발을 할 수는 있는데 만드는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또 많이 있잖아요. 화장품 ODM 강국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마존과 같이 협업해서 좀 지원을 해주겠다.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이렇게 적극적인 이유는 특히 아마존의 그 판매 1위 했던 그 회사 중에 조선미녀 맑은 쌀 선크림. 이게 미국, 유럽, 일본에서 1등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존 쪽에서. 옛날에 이 회사가요. 처음에 2020년에 1억 원이었어요. 매출이. 작년 매출이 1,396억을 찍었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장이 불과 3년 만에 네. 어마어마한 이제 히트를 쳐버린 거예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이거 네. 영어로 어떻게 쓸까요? 그러니까- 조선 미녀 맑은 쌀 선크림. 그러니까 뭐 어떻게 썼겠죠. 제가 표기가 어떻게 될까? 미국 상품명은 안 봤는데 근데 조선 미녀니까 딱 우리나라 상품이라는 게 딱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맑은 쌀. 그러니까요. 이런 게 이거 어떻게 이 어감을 근데 잘 전달할 수 이렇게 있을까? 또 독특한 상품들이 SNS를 통해서 입소문이 나가지고 그러겠죠, 그거는. 그래서 이런 뷰티 브랜드가 우리 한국에 되게 많은데 이게 지금 요즘에 대세죠. 네. 대세고 또 더욱이나 이런 게 더 잘 되는 게 지금 미국도 가성비 시대거든요. 한국은 화장품이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 트렌드에 정말 잘 맞아서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한국 화장품이 10년 전에 중국에서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LG 생각하고 그때는 대형주 시대였지만 그렇죠. 지금은 정반대가 됐죠. 그래서 중소형 화장품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주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조정은 분명히 나옵니다. 언젠가 그걸 대비해서 또 종목을 잘 골라 놓으신다면 가려놓고 또 있으면.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AI 얘기 좀 해보려고요. 그 AI PC 열풍의 텐덤 OLED가 새 먹거리가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 있어서 우선 텐덤 OLED 뭐고 수혜받을 기업이 있다면 좀. 그 일단 그 텐덤이 뭐냐면 이제 두 마리 말이 이끄는 그 마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텐덤 OLED는 뭐냐면 소재가 두 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존 소재. 그러니까 OLED가 그 LCD는 자체 발광을 안 하고 LCD 안에는 LED라는 등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얘가 이제 빛을 내거든요. 근데 OLED는 소재 자체가 자기가 알아서 반짝반짝거려요. 그래서 이제 RGB라 그러죠. 빨간색, 녹색, 파란색 요 세 가지 소재가 그래서 요즘에 스마트폰 대부분 OLED 들어가 있잖아요. 디스플레이. 그래서 이제 자체 발광을 하는 건데 이 보통 스마트폰에는 소재를 하나씩만 쓰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아이패드에 들어간 OLED 여기는 텐덤 말 그대로 소재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OLED 이렇게 이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보다 이 수명이 좀 길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래 써요. 스마트폰은 교체 주기가 2, 3년. 근데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보통 4, 5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소재를 하나만 쓰면은 이 소재가 수명이 좀 이렇게 이 밝기를 높이면 높을수록 수명이 좀 짧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두 배를 쓰면 그만큼 수명을 좀 길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래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밝기도 더 밝아지고 그래서 이 텐덤 OLED 방식으로 아이패드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이제 보도가 좀 되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누가 좋냐면 여기에 소재 납품하는 회사들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에 삼성에 납품하는 회사가 덕산 네오룩스가 있고요. 네. LG에 납품하는 회사가 P&H 테크. 예, 이런 이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텐덤 OLED를 먼저 만든 회사는 많은 분들이 삼성의 OLED가 앞서가니까 이제 삼성으로 아시지만 LG가 먼저 개발을 했어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자동차용으로 먼저 개발한 걸로 제가 2019년도에 그때 기사를 봤던 네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애플 아이패드에도 점유율이 LG가 그래서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텐덤 OLED가 이번에 들어갔고 이 기술력은 또 우리만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또 독보적인 경쟁력을 잘 갖고 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한테 상당히 유리하다. 자, 그다음에 저희 자동차 한번 또 알아보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자동차 시장의 패스트 레인에 진입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대기아차 주가 상승 이미 최근에 있었는데 이거 계속 좀 갈 거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사실 둔화될까요? 굉장히 좀 좋은 모멘텀들이 되게 많은 거는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도 이제 현대차 기아가 하이브리드 차도 좀 잘하잖아요. 전기차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포트폴리오가 다 잘 갖춰지다 보니까 어디든 대응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전기차가 안 팔리고 하이브리드카가 잘 팔리고 있는 시점에서 만약에 현대차가 하이브리드카가 없었다면 굉장히 주가 좀 부진했을 수도 있죠, 판매도. 근데 사람들이 전기차를 대신에 내연기관 사긴 싫고, 그러니까 그 중간 다리 역할로 하이브리드로 가버린 거죠. 근데 현대는 토요타만큼 하이브리드를 잘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현대 기아도 하이브리드 카가 정말 잘 팔리잖아요, 실제.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여기서도 짚어줬고, 또 골드만삭스가 현대차와 기아차 미국에서 10% 이상 점유율을 잘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북미에서 두 회사 합산 매출이 지난 5년 동안에만 2배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SV 판매가 늘어난 것도 주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 노무라 증권은 2023년부터 26년까지 전 세계 하이브리드 판매가 평균 26% 성장해서 순수 전기차 19% 성장률을 앞지를 것 같다. 그러니까 26년까지도 하이브리드가 더 우위에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엔 이런 부분들은 현대차한테 긍정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그 언급이 돼 있고요. 또 현대차가 이제 올해 말에 조지아 공장에서 그 조지아 공장이 완공이 되거든요. 전기차 전용 공장인데 여기서 이제 전기차가 나오면 $7,500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기대하고 있는 요인이고, 그다음 우리 이제 많이 얘기했던 인도 얘기도 들어가 있어요. 네. 인도가 급성장하는데 현대차는 인도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지난 10년간 중국에서 인도로 생산시설을 이전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는 이미 인도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업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인도 시장이 20%를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의 성장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인도와 중국이 또 사이가 좀 안 좋은 부분도 일단 우호적일 수 있다. 그리고 주가도 비싸지가 않아요. PER이 5배, 토요타가 9배, 이익의 9배인데 현대 기아는 5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만큼 못 올랐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면, 투자자들은 최소한 시승을 고려를 해야 된다. 아, 그래요? 그렇게 또 써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지막 멘트가 좀 인상적이긴 했네. 투자자로서의 시승. 네, 투자자들은. 근데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정부 밸류업에 가장 또 적합한 기업으로 많이 언급이 되니까 어쨌든 여러모로 긍정적인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최소한 시승을 고려해야 된다고. 네. 썸네일 제목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방산도 하나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이 방위사업청이랑 함께 해가지고 계약을 맺었는데 KF-21 전투기 양산 계약. 그러면 이게 차세대 전투기 양산이 시작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관련해서 밸류체인의 기업들이 또 있겠죠.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보통 이제 그 한국항공우주가 그동안 경공격기 같은 건 좀 만들었는데, 정말 이제 아주 급이 높은 그 차세대 전투기, 뭐 스텔스 기능도 있고 이런 것까지는 아직 못 만들었는데 드디어 이제 양산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시험 개발은 끝났고 KF-21이 전투기 20대 이제 양산 계약을 맺고, 드디어 이제 그 한국항공우주가 2년 동안 이제 그 만들어서 아마 계약을 26년도에 아마 하는 걸로, 그러니까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계약 물량은 20대 정도 되고요. 계약 금액은 1.96조 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여기가 이 4.5세대 전투기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세대수가 높을수록 이제 굉장히 고급 모델인데, 여기에는 이제 주로 그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이더에 포착 안 되는 스텔스 있죠. 스텔스 기능이 부분적으로 적용이 되고 첨단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들면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제 그 이 비행기 전투기 또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기사 중에 송영구 한국항공대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4.5세대 전투기 경쟁자들이 좀 몇 대가 있긴 있는데 이들은 기존의 옛날 제품들을 성능 개량을 해서
4.5세대까지 발전을 시켰대요. 근데 KF21은 태생 자체가 4.5세대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6세대까지도 앞으로 진화할 수 있다. 6세대는 나중에 AI 기능이 들어간 전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바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만큼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나니까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요즘에 육상 또 그 해군 뭐 이런 쪽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전투기까지도 상당히 경쟁력을 잘 갖추고 있어서 방산 강국으로 계속 도약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밸류체인은 한국항공우주가 제조를 하고요. 거기 들어가는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이 제조를 하게 되고 엔진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공급을 하게 되니까 이런 밸류체인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일요일 날 보는 염이사님이 픽한 보고서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웬만하면 기업은 잘 이제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도 아까 이제 현대차 얘기도 좀 나왔는데 이 보고서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뭐냐면 그 메리츠증권의 김준성 연구원님이 현대차 우선주를 보고서를 쓴 거예요. 본주가 아니라 우선주를. 네. 근데 그 얘기가 많잖아요, 뭐냐면, 우선주. 예, 그래서 현대차 우선주 주가가 지금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는 보통주보다 주가가 18%더 올랐대요. 근데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10%예요. 그러니까 많이 못 오른 거죠, 본주보다.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 그 3월 이제 그때 배당락이 있다 보니까 배당 원래 우선주 배당 받으려고 사시잖아요. 근데 이제 배당 기준이 끝나다 보니까 배당 메리트가 이제 좀 떨어진 거죠. 지금 당장 이제 내가 사도 배당 언제 받을지 좀 시간이 남아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본주가 지금 최근엔 더 강하지 않았냐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셨고, 근데 우선주를 좀 사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왜냐하면 2013년, 2015년에 삼성전자 우선주가 지금의 현대차 우선주랑 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가 당시에 2013년, 15년도에 그러니까 2013년 초에 원래 본주하고 우선주하고 가격 차가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선주가 왜 본주보다 낮게 거래되냐면 의결권이 없어요. 한 표 행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절반 정도 보통 할인을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55%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45% 할인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삼성전자 주가가 100원이었으면 이 우선주는 55원이었다 당시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비율이 축소가 돼가지고 2015년 12월에는 88원이 된 거예요. 거의 맞춰진 거죠.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올라갔냐 우선주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일단 첫 번째가 그 삼성전자가 당시에 특수 관계인하고 오너일과 지분율을 합했더니 18% 정도 됐는데, 이 정도면 사실상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이 정도 지분율이면 충분했다. 그러니까 뭐 경영권의 위협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허울뿐이 의결권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우선주 사서 배당이나 더 받자. 약간 이제 이런 인식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괴리가 축소됐고, 두 번째가 배당을 또 많이 줬대요. 2011년도에 우선주 배당금이 5,550원이었는데 2016년에는 얼마였냐면 28,550원까지. 와. 거의 배당이 5배 가까이 뛰어버린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주 배당이 많아진 거죠. 그것도 원인이었고, 세 번째가 자사주 매입을 했거든요. 당시에 2015년 10월에. 근데 그때 규모도 되게 놀라웠던 게 201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4년에 2.4조 원으로 시작을 했고 2015년 11월에는 11.3조 원을 이제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를 많이 늘린 거죠. 근데 당시에 이제 보통주하고 우선주 이렇게 그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2014년도에는 보통주 9개, 우선주 하나예요. 비율이. 자사주 매입하는 비중이. 2015년 11월에는 65대 35로 우선주를 많이 준 거예요. 근데 그때 삼성전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걸 하면서 주주가치 제고에 큰 기여를 아마 할 거다. 우선주 비중을 이렇게 높이면서 어쨌든 우선주 매입을 높이게 되면 이 동일한 금액으로 더 많은 수량의 주식을 소각하는 효과가 생길 거다. 그래서 그거 발표하고 나서 우선주 주가가 그날 11%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를 보면 현대차 우선주랑 이제 거의 비슷한 지금 상황이 아닌가. 이 애널리스트 의견은 그건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 그 지배주주가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배당도 늘리고 있죠. 실제 배당 우선주 기준으로 2020년에 3,100원 했거든요. 근데 올해가 13,100원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배당 수익률 올해 예상을 해봤을 때
7.5% 정도 나옵니다. 우선주만 해도. 그래서 그리고 대규모 자사주 매입 가능성도 높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보면 2014년, 15년의 현대차 우선, 그러니까 삼성전자 우선주가 지금의 현대차 우선주랑 너무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현대차 본주도 좋지만 우선주를 뭐 시승해라. 매수를 하자, 네, 시승해라. 약간 이제 이런 내용을 보고서니까 뭐 이게 맞냐 안 맞냐는 알 수 없어요. 네. 근데 근거가 되게 명확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선주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그 정도 나온다 그러면 사실 웬만한 정기예금 그 예금보다도 낫다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현대차 우선주 작년부터 투자하신 분들이 되게 기분이 좋은 게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주가도 2배 이상 오른 그렇죠, 데다가 주가. 거기다 배당은 배당대로 줘요. 작년에 주가 낮았을 때 투자하신 분은 배당 수익이 10%가 넘어갔어요. 거기다가 앞으로 배당 그때 사신 분들은요. 주식을 팔면 되도록 안 파시는 게 유리한 게 이게 만약에 작년에 주가 낮았을 때 샀으면 지금 배당금이 점점 올라가죠. 그럼 배당 수익률이 점점 올라가요. 지금 사시는 분들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7%면 작년 기준으로는 한 2, 3% 나오거든요. 그건 어떤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0만 원에 사신 분하고 6만 원에 사신 분은 같은 배당금을 받아도 수익률이 다르잖아요. 아, 6만 원에 사신 분이 훨씬 더 수익률이 높죠. 그러니까 그때 사신 분들은 주식을 앞으로 현대차가 계속 배당을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산 그걸로 대비. 수익률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세 차익은 시세 차익대로 나겠지만 그래서 그게 배당주의 상당한 또 매력 중에 하나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배당 성장주라 그래요. 네. 근데 그거를 현대차가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주 기초적인 질문인데 그 현대차 우선주를 봤을 때 막 2우비, 뭐 3우비 뭐 많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이제 발행 시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현대차 우선주가 있고 현대차 우선 상법 개정한 시점이 있거든요. 그 전에 발행한 걸 그냥 현대차 우선주라고 하고 네. 상법 개정 후에 발행한 걸 이제 그 신형 우선주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발행한 날 거에 따라서 두 번째 발행해서 2우비, 3우비 이렇게 나누는 거고 뭐 약간의 뭐 배당에 대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다만 2우비가 거래가 제일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유동성 면에서는 2우비가 제일 네. 좀 낫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또 이 현대차에 대한 시각과 함께 약간의 심화반에 들어온 기분도 들고요. 네, 이렇게 해서 상반기 연불리의 비밀 노트는 오늘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